인도 삼성 공장 파업의 여파로 인해 삼성 공장은 지금도 그 피해 복구에 힘쓰느라 공장을 제대로 가동도 못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불법 파업으로 인해 삼성 공장은 물론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까지도 현재 큰 위험을 앞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근로자가 사연 스토리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불법 파업에 숨겨진 진실과 그 후 벌어진 일들에 대해 모두 폭로하겠다고 보내온 사연,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아미트라고 해요. 지금은 삼성전자 첸나이 공장에서 공정관리 매니저로 일하고 있죠. 처음 이 회사에 입사했을 때만 해도 제가 이런 직책을 맡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아니, 어쩌면 상상하고 싶지 않았다고 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네요.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그때 저희 가족은 뭐 하나 부족할 것 없이 행복했어요. 아버지는 첸나이에서 제법 큰 전자부품 공장을 운영하셨고, 저는 첸나이의 명문 공립학교에 다니던 모범생이었죠. 아미트, 넌 꼭 엔지니어가 될 거야. 우리 공장은 내가 물려받을 테니까. 아버지는 늘 저를 자랑스러워하셨어요. 공장에 오실 때마다 저를 데려가셔서 직원들에게 소개하시곤 했죠. 이게 내 아들이야. 앞으로 이 공장을 이끌어갈 우리 아미트. 그때마다 저는 쑥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 행복했어요. 우리 공장은 삼성전자의 1차 협력업체였어요. TV와 모니터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들었죠. 처음에는 작은 규모로 시작했지만 삼성의 품질 기준을 맞추면서 점점 성장했어요. 아버지는 매일 밤늦게까지 일하시면서도 행복해 보이셨어요. 이제 내 동생들 대학 등록금도 걱정 없겠다. 아미트, 너도 이제 미국 유학을 보내줄 수 있을 것 같구나. 그때가 우리 가족의 전성기였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처음으로 외국 여행을 다녀오셨고 저희 남매들은 각자의 꿈을 마음껏 키울 수 있었죠.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문제는 갑자기 시작됐어요. 어느 날 품질 검사에서 불량품이 대거 발견된 거예요. 알고 보니 새로 들여온 기계의 세팅이 잘못되어 있었던 거였죠. 하지만 그때 저희 공장은 이미 한 달치 물량을 모두 납품한 뒤였어요. 아미트, 삼성에서 전량 리콜을 요구했다. 이게 무슨 일이람. 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있던 모습이 지금도 선명해요. 리콜 비용은 저희 회사 1년 순이익을 훌쩍 뛰어넘는 금액이었어요. 은행 대출도 받아보고 다른 거래처도 알아봤지만 해결책을 찾을 수 없었죠. 제발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십시오. 20년 동안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삼성 본사까지 찾아가셨어요. 하지만 결과는 계약 해지였죠. 품질 문제는 절대 타협할 수 없다는 게 그들의 입장이었어요. 우리 공장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고 저희 가족의 꿈도 함께 산산조각이 났죠. 아미트야. 미안하다. 내가 꿈꾸던 미국 유학도. 이제는. 그날 밤 아버지는 처음으로 제 앞에서 우셨어요. 평생 당당하시던 분이 그렇게 무너지시는 걸 보는 게 너무 힘들었죠. 공장은 문을 닫았고 저희 집은 은행 빚을 갚기 위해 팔렸어요. 우리는 도시 외곽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갔고 아버지는 오토릭샤 운전을 시작하셨죠.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는 삼성에 대한 깊은 원망이 자리 잡았어요. 20년의 신뢰가 단 한 번의 실수로 무너질 수 있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삼성이라는 이름을 되뇌며 복수를 다짐했죠. 어떻게든 성공해서 삼성을 무너뜨리겠어. 우리 아버지의 눈물을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인생이란 게 참 아이러니하죠.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을 구하려고 이력서를 넣었을 때 제게 연락이 온 곳이 다름 아닌 삼성전자 첸나이 공장이었어요.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죠. 다른 회사들은 제 지원을 거절했고 집에는 여전히 갚아야 할 빚이 남아 있었어요. 면접장에 들어섰을 때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이곳이 우리 가족의 꿈을 앗아간 그 회사라니. 하지만 이상하게도 면접관들은 제 과거를 정확히 알고 있더군요. 아미트 씨, 당신 아버님의 회사와 있었던 일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품질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들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제가 그토록 미워하던 회사가 오히려 제 아픈 과거를 장점으로 보고 있다니.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이 회사에 들어가서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한 거죠. 그들이 정말 냉혹한 회사인지 아니면 우리가 뭔가를 잘못 이해한 건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던 그날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때는 몰랐죠. 제가 얼마나 큰 변화를 겪게 될지, 그리고 그 변화가 저희 가족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를.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제 마음도 여전히 복잡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됐어요. 때로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찾을 수 있다는 걸요. 삼성전자 챗나이 공장에서의 제 첫 출근 날은 정말 긴장됐어요. 아침 일찍부터 준비를 했는데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에는 땀이 났죠. 아미트 씨, 이쪽으로 오세요. 오늘부터 품질관리팀에서 일하시게 될 겁니다. 라지브 과장님이 저를 안내해 주셨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배치된 곳이 하필 품질관리팀이었죠. 20년 전 저희 가족의 비극이 시작된 그 부서 말이에요. 운명의 장난 같았어요. 여러분, 이분이 오늘부터 우리 팀에서 일하실 아미트 씨입니다. 특별히 전자부품 제조 경험이 있으시다고 하니 많이 도와주세요. 과장님은 제 과거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으셨지만 다들 알고 있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따뜻하게 맞아주셨죠. 특히 프리아 선임님은 첫날부터 세세한 것까지 꼼꼼히 가르쳐 주셨어요. 아미트, 우리 회사의 품질 기준은 정말 엄격해. 처음에는 힘들 수 있어. 하지만 이게 다 이유가 있다는 걸 곧 알게 될 거야. 프리아 선임님 말씀대로였어요. 삼성의 품질 관리 시스템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체계적이었어요. 모든 공정마다 3번의 검수가 이루어졌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전량 폐기했죠. 이런 식으로 하면 회사가 손해보는 거 아닌가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프리아 선임님이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단기적으로는 손해일 수 있지.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가장 큰 이익이야. 한 번 잃은 신뢰는 되찾기가 정말 어렵거든.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찌릿했어요. 20년 전 우리 공장의 일이 떠올랐거든요. 그제서야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삼성이 그토록 엄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요. 입사 3개월 차에 저는 첫 번째 큰 기회를 잡았어요. 야간 생산 라인에서 미세한 이상을 발견한 거였죠. 다른 사람들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었지만 저는 생산을 즉시 중단시켰어요. 아미트, 자네가 왜 생산을 멈췄나? 공장장님이 직접 오셨을 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미세한 진동이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품질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제가 예전 공장에서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도 말씀드렸죠. 잘했네. 바로 이거야. 우리가 원하는 건 바로 이런 거야. 그날 이후로 저는 회사의 신임을 얻기 시작했어요. 6개월 만에 주임으로 승진했고 1년 후에는 대리가 됐죠. 제 승진 속도는 공장 내에서도 화제가 됐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회사의 복지 제도였죠. 직원들의 의료보험은 기본이고 가족까지 포함된 종합검진, 자녀 학자금 지원, 주거 지원비까지. 이런 걸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아미트, 이번에 자네 아버님 수술비도 회사에서 지원해주기로 했어.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을 때 저는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는 오토릭샤 운전을 하시다가 허리를 다치셨는데 수술비가 걱정이었거든요. 회사가 이렇게까지 해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2년차가 되던 해 저는 품질혁신 프로젝트의 리더를 맡게 됐어요. 불량률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게 목표였죠. 밤낮 없이 일했어요. 때로는 공장에서 밤을 새우기도 했고 주말에도 나와서 데이터를 분석했죠. 아미트,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건강도 생각해야지. 동료들이 걱정했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이건 단순한 업무가 아니었거든요. 제가 증명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품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요. 프로젝트는 대성공이었어요. 불량률이 절반 이상 줄었고 이는 곧바로 실적으로 이어졌죠. 본사에서도 주목했고 저는 과장으로 승진했어요. 이제 제 나이 28살에 최연소 과장이 된 거죠. 아버지, 제가 과장이 됐어요. 처음으로 아버지께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었어요. 아버지는 잠시 말없이 저를 보시더니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내가 삼성에서. 아버지의 마음도 조금씩 변하고 계신 게 느껴졌어요. 이제는 삼성이라는 이름을 들으실 때 예전처럼 고개를 돌리지 않으셨거든요.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분명해요.
때로는 우리가 가장 미워하던 것이 실은 우리를 가장 크게 성장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저는 이제 삼성을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됐어요. 엄격한 기준은 결국 직원과 고객 모두를 위한 거였고 그들이 보여준 신뢰는 제 인생을 바꿔놓았죠. 이제는 당당히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이 회사의 일원이라는 걸, 그리고 그게 자랑스럽다는 걸요. 어제는 신입사원 교육에서 제 이야기를 했어요. 20년 전 저희 가족의 이야기부터 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까지요. 강의가 끝나고 한 신입사원이 다가왔어요. 과장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용기가 생겼어요. 저도 이제 두렵지 않아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어요. 아마도 이게 제가 여기 있어야 하는 이유가 아닐까요?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또 다른 변화의 시작이 되기 위해서.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죠. 공장에 도착해서 평소처럼 아침 조회를 하고 있는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직원들이 평소보다 조용했고 서로 눈치를 보는 것 같았죠. 아미트 과장님,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라훌이라는 야간조 직원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는 최근에 입사한 신입사원이었는데 꽤 영리하고 성실한 친구였죠. 과장님, 혹시 들으셨나요? 한국 본사 직원들 연봉이 우리의 10배라고 하던데.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도대체 누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문을 퍼뜨린 걸까요? 물론 임금 차이는 있겠지만 10배라니. 말이 안 되는 소리였죠. 라훌, 그건 사실이 아니야. 누가 그런 말을 하던? 사나 씨가 그러더라고요. 노동조합 자료에서 봤다고. 사나. 최근에 채용된 HR팀 직원이었어요. 처음부터 뭔가 수상했던 직원이었죠. 항상 직원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다녔거든요. 그날 오후 더 충격적인 소문이 퍼졌어요. 곧 공장 자동화가 진행될 거고 대규모 정리해고가 있을 거라는 소문이었죠. 완전히 터무니없는 이야기였어요. 오히려 우리 공장은 확장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과장님, 이게 다 사실이에요. 점심시간에 여러 직원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모두들 불안해하는 눈빛이었죠.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설명했어요. 절대 그럴 일 없어요. 우리 공장은 오히려 내년에 생산 라인을 늘릴 예정이에요. 제가 직접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고요. 하지만 이미 불안감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더 큰 문제는 이런 소문들이 매우 조직적으로 퍼져나간다는 거였죠. 일주일 후 야간조에서 첫 번째 사건이 터졌어요. 집단으로 잔업을 거부한 거죠. 사나가 주도한 것으로 보였어요. 우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한국 본사처럼 대우해 주세요. 사나의 선동적인 발언은 직원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어요. 저는 즉시 공장장님께 보고했죠. 아미트, 자네가 한번 대화를 시도해보게. 자네라면 직원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테니. 하지만 상황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사나는 이미 다른 부서의 직원들과도 접촉하고 있었고 심지어 다른 회사 노조와도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죠. 어느 날 밤 우연히 사나의 통화를 엿듣게 됐어요. 누군가와 전화하는 목소리였는데 그때 저는 직감했어요. 이건 단순한 노사 갈등이 아니라는 걸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우리 공장을 혼란에 빠뜨리려 한다는 걸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공장 정문에는 현수막이 걸렸어요. 임금 평등, 고용 안정, 우리의 권리를 보장하라. 직원들의 절반 이상이 파업에 찬성했다고 해요. 저는 마지막으로 직원들을 설득하려 했어요. 여러분, 잠시만 생각해 보세요. 지난 3년간 우리 공장의 임금은 매년 15% 이상 인상됐어요. 복리후생도 인도 최고 수준이에요. 이게 정말 우리가 원하는 방향인가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다음 날 아침 공장은 완전히 멈췄습니다. 1,500명의 직원 중 1,200명이 파업에 참여했어요. 가장 마음 아픈 건 제가 그동안 신뢰했던 동료들의 차가워진 시선이었어요. 특히 라훌의 말은 정말 가슴이 아팠죠. 과장님, 전 과장님을 존경했어요. 하지만 이제 보니 과장님도 결국 회사의 개가 되어버리셨네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게 거짓말이라는 걸요. 우리 공장의 실제 근무 환경이 얼마나 좋은지, 회사가 얼마나 직원들을 위해 노력하는지를. 그리고 무엇보다 이 파업 뒤의 숨은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밝혀내야만 했어요. 사나의 정체와 그녀가 누구의 지시를 받고 있는지 말이에요.
매일 밤 저는 제 사무실에서 불을 밝히며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동료들에게 진실을 알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제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회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진실과 정의를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저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의 미래를 위해서였죠. 과장님 혼자 남으셨네요. 청소 아주머니의 말씀에 고개를 들어보니 어느새 밤 11시가 넘어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텅 빈 공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 말 거예요. 그게 제가 이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이니까요. 파업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매일 아침 공장 정문 앞에서는 시위가 계속됐고 저는 홀로 그들 사이를 지나 출근했죠. 예전에는 반갑게 인사하던 동료들이 이제는 배신자라고 수군거렸어요. 아미트 과장 아직도 정신 못 차렸나? 우리랑 함께하면 되는데. 사나가 비아냥거리며 말했어요. 하지만 전 묵묵히 앞만 보고 걸었죠. 속으로는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내가 누군지 왜 이러는지 곧 밝혀낼 거야. 공장 안은 마치 귀신이 곡하는 것처럼 조용했어요. 보통 때면 생산 라인의 윙윙거리는 소리와 직원들의 활기찬 목소리로 가득했을 텐데 이제는 빈 공장에서 혼자 서류를 검토하는 게 일상이 됐죠. 과장님 잠시 시간 되실까요? 라훌이 조심스럽게 제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그를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직접 면접 보고 뽑은 신입사원인데. 라훌 무슨 일이야? 과장님. 사실은 좀 불안해요. 사나 씨가 하는 말이 점점 과격해지고 있거든요. 어제는 공장 시설을 부수자는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상황이 더 심각해지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건 또 다른 기회이기도 했어요. 라훌, 내가 본 것이나 들은 것을 자세히 이야기해 줄 수 있어? 그날 밤 늦게까지 라훌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나가 어떻게 사람들을 선동하는지, 누구와 자주 접촉하는지. 퍼즐 조각이 하나둘 맞춰지기 시작했죠. 특히 충격적인 건 사나가 우리의 경쟁사와 연락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라훌이 우연히 사나의 전화 통화를 엿들었는데 경쟁사의 이름이 여러 번 언급됐다고 해요. 이거였어. 이래서 파업을 선동했던 거야. 갑자기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우리 공장이 멈추면 누가 이득을 보는지, 왜 하필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다음 날부터 저는 개인적인 조사를 시작했어요. 회사 보안팀의 도움을 받아 사나의 출입 기록과 통화 내역을 조사했고 동시에 파업 참가자들과 개별적으로 대화를 나눴죠. 과장님, 저도 뭔가 이상해요. 처음에는 정당한 요구사항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프리아가 저를 찾아와 속삭이듯 말했어요. 그녀도 파업에 참여하고 있었지만 최근 의심스러운 점들을 발견했다고 하더라고요. 2주차에 들어서자 파업 참가자들 사이에서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일부는 더 과격한 시위를 주장했고 다른 일부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원했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게 뭔가요? 진정한 개선인가요? 아니면 파괴인가요? 점심시간마다 파업 참가자들과 대화를 나눴어요. 처음에는 적대적이었지만 점차 제 진심이 전달되기 시작했죠. 과장님, 사실 저희도 좀 지쳤어요. 이게 맞는 건지. 직원들의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특히 제가 준비한 자료들이 큰 역할을 했죠. 우리 회사의 실제 임금 수준이 업계 최고라는 것, 복리후생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 계획까지. 3주차가 되자 파업 참가자의 절반이 복귀했어요. 사나의 영향력이 급격히 약화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마침내 1명, 2명 직원들이 제게 사과하러 왔어요. 하지만 저는 그들을 탓하지 않았죠. 괜찮아요. 우리 모두 이번 일을 통해 배운 게 많잖아요. 이제 다시 시작해봅시다. 공장은 다시 활기를 찾았고 오히려 직원들의 단합이 더 강해졌죠. 위기를 함께 극복하면서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게는 특별한 선물이 하나 더 있었어요. 공장 전체 직원들이 모은 편지였죠. 아미트 과장님, 흔들리지 않고 진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이 있어 자랑스럽습니다.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저는 참았던 눈물을 쏟고 말았어요. 때로는 홀로 서는 게 가장 어려운 선택일 수 있지만 그게 옳은 일이라면 반드시 해내야 한다는 걸 배웠거든요.
지금도 그 편지는 제 책상 서랍에 고이 보관되어 있어요. 파업 31일째 되던 날 아침이었어요. 평소처럼 출근하려는데 공장 정문 앞이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과장님, 과장님, 큰일 났어요. 막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라훌이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회사에서 노조 요구사항을 일부 수용하기로 했대요. 방금 전 노조 게시판에 공지가 올라왔어요. 순간 머리가 멍했어요. 아무런 예고도 없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람. 얼른 노조 게시판에 접속해보니 정말이었어요. 노사 협의 결과 안내, 야간 근로수당 인상, 연차 휴가 일수 확대, 분기별 성과급 지급, 사내 어린이집 설치. 뭔가 이상했어요. 물론 좋은 조건들이었지만 이렇게 갑자기 결정되는 건 삼성의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이런 중요한 결정을 현장 관리자인 제가 모르고 있었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고요. 아미트 내 방으로 와보게. 공장장님의 호출을 받고 올라갔어요. 공장장님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죠. 본사에서 직접 결정했네. 더 이상의 파업은 막아야 한다고. 하지만 난 걱정이야. 공장장님의 걱정은 제 생각과 일치했어요. 이런 식의 해결은 마치 상처에 밴드를 붙이는 것과 같았죠. 겉으로는 보이지 않을 뿐 속에서는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을 테니까요.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예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공장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죠. 그래, 자네 말이 맞아. 이번 사태의 진짜 원인은 건드리지도 못한 채 끝나버렸으니. 그날 오후 공장은 축제 분위기였어요. 파업 참가자들은 승리를 자축했고 작업장은 금방 정상화될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과장님,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두우세요? 우리가 이겼잖아요. 라훌이 신나서 말했지만 저는 쓴웃음만 지었어요. 라훌, 이게 정말 승리일까? 우리가 정말 원했던 건 이런 게 아니었잖아. 다음 날부터 공장은 정상 가동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곳곳에서 문제가 터져 나왔죠. 한 달 동안 멈춰있던 설비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품질 문제도 속출했어요. 이번 달 목표량은 절대 못 맞추겠는데요. 납기일은 어떻게 하죠? 불량률이 너무 높아요. 직원들의 불만이 쏟아졌어요. 게다가 파업 기간 동안 밀린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가동률을 높이다 보니 사고 위험도 커졌죠. 과장님, 이거 큰일 났어요. A라인 설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요. 결국 우려하던 일이 일어났어요. 주요 생산 라인의 핵심 설비가 고장난 거예요. 수리하는 데만 일주일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파업 전에는 이런 적이 없었는데. 직원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설비 고장은 곧 생산량 감소로 이어지고 그건 결국 성과급에도 영향을 미칠 테니까요.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파업 기간 동안 우리 물량을 가져갔던 경쟁사들이 우리 고객사들과 장기 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죠. 아미트, 이대로 가다간 우리 공장이 위험해질 수도 있어. 공장장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노조가 원하는 대로 해줬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었던 거죠. 어느 날 밤 늦게까지 남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데 프리아가 찾아왔어요. 과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들 후회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끝내버린걸요. 무슨 말이야? 파업 때는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보니 우리가 진짜 원했던 건 단순히 임금 인상이나 복리후생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목소리가 진심으로 전달되길 바랐던 거죠. 프리아의 말은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맞아요. 진정한 문제는 따로 있었는데 우리는 표면적인 것들로만 해결하려 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전 직원 회의가 소집됐어요. 본사에서 감사팀이 왔다는 소식이었죠. 파업으로 인한 손실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찾겠다는 거였어요. 과장님, 우리 어떡하죠? 모두들 불안에 떨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번에야말로 진짜 변화의 기회라고 생각했죠. 여러분, 이제는 진짜 대화를 시작해야 할 때예요. 서로를 이해하고 진짜 문제가 뭔지 함께 찾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번엔 제대로 해결해야 한다고요. 임시방편이 아닌 진정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요. 아미트 과장님, 감사팀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느 월요일 아침 비서가 다급하게 제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드디어 그 순간이 온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곧 올라가겠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지난 한 달을 돌이켜 봤어요. 파업, 예상치 못한 합의, 그리고 그 이후의 혼란까지. 모든 게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스쳐 지나갔죠. 아미트 씨, 들어오세요. 감사팀장은 예상과 달리 매우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번 파업 사태에서 보여주신 당신의 리더십이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질책을 예상했는데 오히려 칭찬을 받다니. 특히 마지막까지 현장을 지키면서 직원들과의 대화를 이어간 점이 높이 평가됐습니다. 본사에서도 당신의 보고서를 주의 깊게 검토했고요. 그리고 그분이 꺼낸 말은 제 인생을 바꿀 만한 것이었어요. 한국 본사에서 당신을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에 초청하고 싶어 합니다. 2년간 본사에서 근무하면서 글로벌 인사관리를 배우는 거죠. 너무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건 정말 꿈같은 제안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전에 해결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감사팀장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파업 주동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당신이 현장의 분위기를 안정시켜 주었으면 해요. 이게 바로 제가 해야 할 마지막 임무였던 거죠. 다음 날부터 저는 부서별로 직원들과 미팅을 가졌어요. 그들의 불안과 걱정을 듣고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죠. 여러분, 우리는 이번 일을 통해 많이 배웠어요. 이제는 이걸 발판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던 직원들도 점차 제 진심을 알아주기 시작했어요. 과장님, 저희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프리아의 말에 다른 직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번 기회에 우리 모두 변화해봐요. 더 나은 방향으로요. 직원들과 함께 새로운 소통 채널을 만들었어요. 주간 미팅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게 했고 익명 제한 시스템도 도입했죠.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어요. 아들, 아빠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구나. 아버지였어요. 20년 전 삼성 때문에 무너졌다고 생각했던 우리 가족의 공장. 그 아픈 기억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께서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이번 일을 지켜보면서 많이 배웠다. 내가 보여준 리더십, 그리고 삼성이 보여준 변화. 이제야 이해할 것 같구나. 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저도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죠. 아버지, 전 이제 한국으로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 가서 더 많이 배워오너라. 이제는 내가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겠구나. 우리 아들이 삼성에서 일한다고. 한 달 후 공장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생산성은 파업 전보다 더 높아졌고 직원들의 사기도 매우 좋아졌죠. 과장님, 이제 정말 떠나시는 건가요? 라훌이 아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응, 하지만 2년 후에는 더 성장한 모습으로 돌아올 거야. 그때까지 너희도 많이 발전해 있을 거라 믿어. 마지막 날 전 직원들이 모여 송별회를 열어줬어요. 과장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어둠 속에 있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프리아가 대표로 한 말에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죠. 위기는 때로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걸요. 인천행 비행기를 타기 전 마지막으로 공장을 돌아봤어요. 이제는 당당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제가 진정으로 이 회사의 일원이라는 걸, 그리고 이게 단순한 직장이 아닌 제 자부심이라는 걸요. 아미트 씨, 준비되셨나요? 한국 본사에서 나온 김 부장님이 물으셨어요. 네, 이제 시작할 준비가 됐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지만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설렜죠. 이번 경험이 저를 얼마나 성장시켰는지 깨달았거든요. 지금도 가끔 그때를 생각해요. 파업이 없었다면 이런 기회도 없었을 테니까요. 때로는 최악의 순간이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배웠어요. 이제 저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더 넓은 세상에서 더 큰 도전을 향해서요. 하지만 언제나 기억할 거예요. 첸나이 공장에서의 이 시간들을, 그리고 저와 함께 성장한 동료들을요. 이륙을 시작하겠습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으로 첸나이의 풍경이 작아져 갔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오히려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았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니까요.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